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캘리그라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보물창고에서 출판된 허먼 멜빌의 필경사 바틀비입니다. 글씨에 관련해서는 재료도 글씨 자체도 모두 좋아하는 저에게 참으로 끌리는 제목이었습니다. 필경사. 필경사는 직업적으로 글씨를 쓰는 사람입니다. 특히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과거에는 꼭 필요했고 그 숫자도 많았을 텐데요. 오늘의 주인공 바틀비도 직업이 필경사입니다. 글이 길지 않는 소설이라 단숨에 읽었는데 제가 느끼기에 바틀비의 죽음은 고독사, 마음의 병인 듯 했습니다. 이 소설의 화자도 정확히는 바틀비에 대해 모르지만 짧게 겪었던 바틀비의 생활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종합하고 있는데 왠지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의 병. 그러니까 주인 없는 편지 속 발송 불능의 편지들을 계속 접하면서 그 쓸모없어진 편지가 본인처럼 느껴진 건 아닌지. 아무래도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듯합니다. 바틀비의 첫 등장씬에서 바틀비를 두고 창백할 정도의 단정함, 애처로울 정도의 기품, 그리고 치유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고독함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창백, 단정, 애처로움, 기품. 서로 어울리지 않는 두 단어로 규정되어지는 바틀비의 모습이라니. 그리고 항상 그가 하는 대답. 하지 않는 쪽을 선호합니다. 라는 이상한 말. 필경사 바틀비에게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지 월가의 변호사 사무실로 지금 만나러 가시죠. 필경사 바틀비 허먼 멜빌. 나는 나이를 꽤나 먹은 사람이다. 직업적으로 지난 30년간 나는 흥미롭고도 특이한 어느 직업군의 사람들을 많이 접하며 살았는데 바로 법률 문서의 필경사들이다. 그들에 관한 기록은 별로 없지만 나는 사적으로든 공적으로든 그들을 잘 알고 있기에 상황이 주어진다면 그들 중 몇몇 사람에 대해 한 번쯤 이야기해보고 싶었다. 당신이 만약 인품 좋은 신사라면 미소를 지을 것이고 정이 많은 사람이라면 눈물을 지으리라. 오늘은 내가 알던 필경사들 중 가장 특별했던 바틀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다른 필경사들에 관해서라면 일대기 전체를 쓸 수도 있겠지만 바틀비에 대해서는 그런 정기를 쓸 수 없다. 정기를 쓸 만큼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쓰이기만 한다면야 문학사적으로도 가치도 클 텐데 아쉬운 바이다. 어쨌든 바틀비는 그렇게 1차적인 경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알아낼 수 없는 사람이었다. 더구나 그런 방법으로 얻은 정보들마저도 매우 미미하다. 내가 끝에 가서 언급하게 될 애매모호한 풍문 하나 말고는 바틀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겪은 것이 전부이다. 이 필경사가 내 삶에 들어왔던 때를 말하기 전에 먼저 나와 내 직원들, 그리고 나의 일과 사무실 등 주변 이야기를 해야 하는 것이 필수 불가결하다. 앞으로 소개하려는 우리의 주인공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이다. 나에 대해 말할 것 같으면 오래전부터 평탄한 삶이 최고라는 확신을 갖고 살아온 사람이다. 비록
격정적인 순간들도 많고 늘 긴장해야 하며 때로는 여러 크고 작은 소동에 휘말리게 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아직까지 나는 그런 것들 때문에 내 평화를 깬 적은 없다. 나는 배심원을 향해 열띤 변론을 하거나 대중에게 갈채를 받은 적이 전혀 없는 야망 없는 변호사들 중 하나이며 조용하고 아늑한 사무실에 앉아 부자들의 채권, 저당 증서, 부동산 권리 증서 등을 다루는 편안한 일들을 해왔다. 나를 아는 모든 이들은 나를 안전한 사람이라고 말한다. 고 제이콥 에스터, 19세기 무역과 부동산 등의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당대 미국 최고 부호. 께서는 낭만이라고는 별로 없는 분인데 나의 첫째 장점이 신중함이고 둘째 장점은 꼼꼼함이라고 했었다. 뜬금없이 그분을 언급했지만 그저 당신이 작고하실 때까지 그분은 나를 쭉 변호사로서 곁에 두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싶었다. 사실 나는 그를 언급하는 것을 꽤나 좋아하는데 그의 이름에는 입술을 둥글게 해서 발음하는 원수놈, 입술 모양을 동그랗게 오므렸다 펴면서 내는 소리, 이 있어 마치 궁구슬이 구르는 듯한 소리가 나기 때문이다. 덧붙이자면 나는 나에 대한 존 제이콥 에스터의 평가가 그리 싫지 않았음을 밝힌다. 이 짧은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전 나는 갑자기 바빠지게 되었다. 지금은 뉴욕지에서 사라진 형평법, 회사와 관련된 소송, 특허 분쟁 등을 관할하는 일, 법원의 주사, 관련 사무를 관장하는 사람, 자리를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힘들지 않은 업무에 비해 보수가 좋은 일이었다. 나는 좀처럼 화를 내지 않은 편인데다 부정이나 폭력에 대해 분노하여 위험을 초래하는 일은 굉장히 자제하는 편이다. 하지만 독자들은 내가 여기서 그때 그 형편법 재판소의 판사 보좌관 사무실을 폐지한 신헌법이 어처구니 없고 시기상조한 결정이었다고 말하는 것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평생 동안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지만 불과 몇 년밖에 못하고 끝나버렸기 때문이다. 내 사무실은 월가 땡땡번지 2층이었다. 사무실 한쪽 끝에 서면 건물 맨 아래에서부터 옥상까지 수직으로 천장이 나 있는 넓은 통풍로에 흰색 내벽이 보였다.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가 보기에는 생명력이 결여된 것 같은 단조로운 공간일 것이다. 그에 비해 반대쪽은 비교적 다채로웠다. 그쪽 창밖으로는 그나마 벽돌벽이 보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 벽 또한 오래된 데다 볕이 들지 않아 늘 거무튀튀한 색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벽에 숨겨진 아름다움을 보기 위해 망원경 같은 것은 필요 없었다. 창문 유리에서 3미터도 안 되는 거리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에 눈이 나쁜 사람조차도 볼 수 있었다. 주위의 건물들이 매우 높고 나의 사무실은 2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벽과 나의 사무실 건물벽 사이의 간격은 거대한 정방형의 물테크 크기 정도였을 게다. 바틀비를 들이기 전 나는 이미 2명의 법률 필경사와 장래가 촉망되는 소년 하나를 사동, 잡무를 돕는 아이로 두고 있었다. 두 필경사는 각각 터키, 칠면조를 뜻하지만 바보, 얼간이, 주정꾼이라는 속뜻도 있는 단어이다. 워니퍼즈, 벤치를 뜻하지만 자르다 물다라는 뜻도 있다. 이라 불렀고 사동은 진저넛,
생강 쿠키였다. 실제 이름들이 아닌 직원들이 서로를 부르는 별칭으로서 각자의 외모나 성격을 표현해 부르는 이름들이었다. 터키는 키가 작고 숨이 자주 가빠지는 내 또래, 그러니까 곧 환갑을 맞을 영국 남자였다. 아침에는 불그스름한 혈색 좋은 모습이었다가 점심시간인 정오를 지나면서 불을 잔뜩 댄 크리스마스의 벽난로처럼 벌겋게 달아오르다가 저녁 6시쯤 되면 차츰 사그라졌다. 나는 저녁 6시 이후 그의 얼굴을 더 이상 보지 못했지만 그의 얼굴은 흡사 태양과 같은 주기로 달아올랐다가 사그라지곤 하는 것 같았다. 살면서 기이한 우연들을 많이 보아왔지만 터키의 얼굴이 가장 붉고 환하게 빛나는 그때가 바로 그의 업무 능력 수치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시간이라는 것은 매우 신기한 일이다. 그 시간에 그는 일을 안 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니었다. 너무나 에너지가 넘치는 나머지 쉽게 흥분하여 허둥댔고 변덕스럽고 무모하여 일을 그르쳤다. 그 시간에 그는 잉크병에 펜을 담으며 무수한 실수들을 저질렀다. 내 서류에 있는 잉크 얼룩들은 모두 그가 정오 이후에 떨어뜨린 것이다. 문제는 더욱 유난스러운 날들이었는데 그럴 때면 그의 얼굴은 무연탄 위에 촉탄을 쌓아 올린 것처럼 더욱 시뻘개진 채 의자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했고 모래통을 엎지르기도 했다. 펜을 고쳐보려고 부산을 떨다가 외려 펜이 부서지고 또 그것에 대해 분노하여 펜을 바닥으로 내던지기도 했다. 그러고는 일어서서 책상 위로 몸을 굽혀 나이에 걸맞지 않게 경박스러운 움직임으로 서류들을 이리저리 휘날리며 감정을 폭발시키곤 했던 것이다. 그처럼 나이가 지긋한 남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웠지만 그는 어쨌든 내게 중요한 사람이었다. 정오가 되기 전까지는 일처리도 빠르고 성실한 매우 유능한 직원이었으니 말이다. 그러기에 그의 이상한 행동들을 눈 감아주고 있었다. 하지만 가끔 충고를 해야만 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나는 충고를 하면서도 인자함을 잃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그가 오전에는 온화하고 공손한 사람이었지만 오후에는 어떠한 자극을 받으면 건방진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오전마다 그의 업무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계속 데리고 있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정오 이후에는 어김없이 그의 발광을 참기가 힘들었다. 평화를 중요시하는 나는 그가 내 훈계에 반발하는 것이 불편했다. 어느 토요일, 그는 토요일이면 상태가 더 심해졌다. 나는 정오에 결단을 내렸다. 이제는 나이도 있으니 근무 시간을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다정한 말투로 말해보기로 결심한 것이다. 12시 이후에는 사무실에 나오지 말고 점심 식사가 끝나면 집으로 갔다가 오후에 티타임 때까지 휴식을 갖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이다. 하지만 나의 계획은 성사되지 않았다. 그가 오후에도 열심히 일하겠다며 고집을 피운 것이다. 그는 대단히 화가 난 표정으로 사무실 맞은편을 향해 긴자를 흔들어 대면서 자신이 오전 근무 때 일을 잘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오후 시간도 낭비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변호사님, 저는 제가 변호사님의 오른팔이라고 항시 생각해왔습니다. 오전에는 군대를 소집해서 배치시키고 오후에는 제가 군대의 선두에 서서 적에게 돌격하는 시간이지요.
이렇게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차를 이리저리 휘두르며 상대를 찌르는 신용을 해보였다. 하지만 터키 얼룩말일세. 내가 눈치를 주었다. 그건 죄송하지만요, 변호사님. 아니, 제 머리를 좀 보세요. 저도 늙어가고 있답니다. 나른한 오후에 올루코그 한두 개 떨어뜨렸다고 해서 머리에 이렇게 서리가 내리고 있는 늙은이에게 뭐라 하시는 건 아니지요. 설령 문서 한쪽 전체를 얼룩으로 도배한다 하더라도 오이는 공경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변호사님, 우린 같은 처지 아닙니까? 동병상련을 자극하니 나도 백기를 들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가 일찍 퇴근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를 그대로 두기로 하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오후에는 덜 중요한 서류를 맡기기로 굳게 다짐하였다. 두 번째 고용인은 니퍼즈인데 구렛나루를 기르며 혈색이 좋지 않은, 전체적으로 어쩐지 해적 같은 인상을 풍기는 25살 정도의 청년이었다. 내가 보기에 그는 두 가지 사악한 힘, 야망과 소화불량의 희생자였다. 야망. 그렇다. 그는 필경사라는 단순한 업무를 하는 직업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법률 문서를 직접 작성하는 전문적인 범위까지 넘보려 드는 일이 종종 있었다. 소화불량은 그를 신경질적이거나 무뚝뚝하게 만들었다. 그 때문에 필사를 하며 실수를 했을 때 이를 갈거나 업무가 쌓일 때면 악담을 중얼거렸다. 그는 특히 자신의 책상 높이에 대해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무언가를 고치거나 만드는데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자신의 책상만큼은 절대 자신에게 꼭 맞게 고쳐 내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갖가지 나무 조각이나 종이 뭉치들을 책상 다리 밑에 받쳐보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앞질을 접어 정밀한 조절까지 시도했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소용이 없었다. 그는 결국 편한 허리 자세를 만들기 위해 책상 뚜껑의 각도를 턱에 닿을 정도로 높게 세워 마치 네덜란드식 가파른 집의 지붕을 책상으로 삼는 사람처럼 필사를 시도했다가 곧 팔에 피가 통하지 않는다고 중얼거렸다. 반대로 책상 높이를 허리까지 낮추고 몸을 구부리면 또 등이 아프다고 했다. 그랬다. 문제는 책상이 아닌 자신이 원하는 높이를 모른다는 데 있었다. 아니, 만약 그가 원하는 게 있다면 어쩌면 그 필경사의 책상 자체를 아예 떠나는 것이었으리라. 그의 병적인 야망에 대한 증상 중 하나는 그가 고객이라 일컫는 허름한 외투를 입은 정체불명의 사람들의 방문을 매우 기뻐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가 때로 선거구에서 꽤 중요한 정치적인 일을 돕기도 했으며 가끔 치암 재판소에서 일하기도 했으며 툼즈, 무덤이라는 뜻이며 1836년에 맨해튼 남쪽에 세워진 뉴욕의 법무청사 및 감옥의 별칭, 쪽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유명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내 사무실로 그를 찾아와 오만한 태도로 니퍼즈에 고객 행세를 했던 한 사람이 다름 아닌 채권자였으며 그들이 부동산 권리 증서라고 내민 것이 청구서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근거 몇 가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모든 결점들과 그로 인해 불거지는 여러 불상사들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터키처럼 꽤나 쓸모있는 직원이었다. 그의 필사는 빠르고 깔끔했으며 행동거지 또한 신사다웠다. 게다가 옷도 언제나 멀끔하게 차려입고 다녔다. 이런 것들은
알게 모르게 나의 변호사 사무소에 대한 평판을 좋게 만들었다. 터키는 그 반대였지만 말이다. 나는 늘 그가 사무실의 위신을 떨어뜨리는 일을 할까봐 진땀을 빼야 했다. 그의 옷은 항상 때에 절어 있었고 늘 식당 냄새가 났다. 여름에는 헐렁한 바지를 걸치고 다녔다. 겨울에는 끔찍할 정도로 이상한 외투에 손댈 수도 없는 더러운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나마 영국인의 예의 범절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어서 사무실로 들어오는 순간에 그는 항상 모자를 벗었다. 하지만 모자는 그렇다 치더라도 외투는 심각한 문제였다. 나는 외투에 관해 그를 설득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수입이 적었으므로 그렇게 좋은 얼굴과 좋은 코트를 모두 유지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랬다. 언젠가 니퍼즈가 귀뚱해준 대로 터키는 거의 모든 수입을 먹고 마시는 데 썼던 것이다.